네, 이번 시간 강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는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원이 다름 아닌 전하다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또 그 대답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쿨롬 법칙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뭐냐, 또 그 근원에 대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전류예요. 전류는 움직이는 전하죠. 다시 말하면 전하가 가만히 있으면은 전기장만 만들어내고, 전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전기장뿐만 아니라 자기장도 동시에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전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정지한 내가 볼 때는 이 전하가 전기장만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움직이니까 갑자기 그 전하 주변에 자기장도 만들어지더라.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거꾸로 질문할 수가 있죠. 놀랍게도 그게 말이 됩니다. 움직이는 관찰자는 전하가 동시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 혹은 로렌츠 변환에서 포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이 전하 밀도가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리고 전류 밀도가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어떻게 공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쿨롬 법칙은 이미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기장에 관한 식은 프랑스 사람들, 비오, 사바르, 암페어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자, 일단 이 식을 보면은 전하 밀도 대신 전류 밀도라는 양이 등장을 합니다. 전류 밀도는 벡터예요. 전류 밀도라는 벡터하고 이 r 빼기 r 프라임이라는 변이 벡터의 외적을 취합니다. 그런 외적을 취한 양이 분자에 등장을 하고, 그것을 거리의 3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장이에요. 전기장에 대한 표현보다는 상당히 복잡하죠. 일단 전기장의 근원이 되는 것은 전하 밀도고, 전하 밀도는 스칼라인데 비해서 자기장의 근원은 전류 밀도고, 전류 밀도는 성분이 3개 있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외적이라는 또 복잡한 연산이 추가가 돼야만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분모에 R3승이 등장한다는 면에서는 두 식이 비슷한데, 또 외적이 하나는 등장하고 하나는 등장하지 않고 등등 해서 뭔가 두 표현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닮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 두 식이 정말로 닮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일단 수학적인 조작을 조금 하면은 차차 드러납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작은 일단 이 벡터 표현을 어떤 스칼라 표현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바꿔서 쓰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을 했던 그 벡터 항등식의 하나죠. 자, 그럼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전기장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보니까 이 그레디언트란 것이 r이라는 변수에 대한 미분인데, 결국은 r이라는 변수가 여기 딱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요 미분 연산을 적분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R'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물, 여기서 VR이라고 쓴 그 결과물을 그냥 그레이디언트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였던 식이 조금 더 단순해졌어요. 포텐셜이란 것은 스칼라 함수고, 스칼라 함수를 어떻게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만 취하면 저절로 이 전기장이라는 양이 도출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뭘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느냐, 이런 전기장 표현에다가 컬을 취하면은, 그러면은 컬,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 취한 것을 컬 취한다는 뜻인데, 그런 연산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결과물이 0이 된다 하는 것을 아마 벡터 미분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컬은 자동적으로 0이에요.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그 지점에서의 전하 밀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다뤘던 내용이고, 요거를 쿨롬 법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쿨롬 법칙을 미분 방정식꼴로 표현한 형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연산이나 조작을 자기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 벡터 항등식을 이용해서 단순화시킨 표현을 여기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 두 벡터의 외적은 순서를 바꿔서 연산하면은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부호 대신 플러스 부호로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에 의존한 함수가 딱 여기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이버전스라는 연산을 적분 밖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이 요 식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이버전스 했는데 여기서는 컬로 바뀌었죠. 왜 바뀌느냐, 여기 뒤에 나오는 컬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이걸 증명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자명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 성분별로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증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그런 연습을 한두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런 연습을 거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장은 어떤 양에 대한 컬이다, 컬로 쓸 수 있다 하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양, A라는 양은 벡터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양인데 이렇게 주어집니다. 방금 유도를 했죠. 벡터 포텐셜은 성분이 3개가 있어요. AX, AY, AZ. 이 적분에 분자에다가 JX를 놓고 적분하면은 AX가 얻어지고, JY를 놓고 적분하면은 AY가 얻어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분별로 보면은 요 식이 갖고 있는 의미나 요 식이 갖고 있는 의미나 완벽하게 똑같죠. 스칼라 포텐셜은 전하 밀도가 만들어내고, 벡터 포텐셜은 전류 밀도가 만들어낸다 라는 말인데, 식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대칭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벡터 포텐셜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스칼라 포텐셜은 전기장을 만들어내는데, 막상 전기장에 해당하는 식과 자기장에 해당하는 식은 그다지 대칭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뭔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대칭적인데, 왜 거기서부터 유도된 자기장과 전기장의 꼴은 그다지 대칭적이지 않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은 이런 수학적인 조작을 하면 됩니다. 이 벡터 포텐셜의 세 성분 AX, AY, AZ를 A1, A2, A3라고 이름을 다시 부르겠어요.
그 다음 벡터 포텐셜의 스칼라 포텐셜을 A0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텐셜 성분이 0, 1, 2, 3 이렇게 4개인 어떤 함수가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미분 연산도 시간에 대한 미분은 del0, x좌표에 대한 미분은 del1, y좌표에 대한 미분은 del2, z좌표에 대한 미분은 del3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벡터 포텐셜의 컬이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뀌어요. 2, 3 빼기 3, 2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쁜 컬의 구조를 갖고 있죠. 반면에 전기장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돼요. A0가 스칼라 포텐셜이고 스칼라 포텐셜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기장의 X 성분이 나오고 Y 좌표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기장의 Y 성분이 나오고 그런 식이죠. 자, 그럼 자기장에 대한 식과 전기장에 대한 식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빠져 있는가 금방 드러나죠. 자기장에 대한 식은 뭐 빼기 뭐 이런 형태인데 전기장에 대한 식은 뭐가 하나씩 빠져 있어요. 그걸 억지로 보충해 넣으려고 하면은 뭘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자명하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A1에 대한 시간 미분, A2에 대한 시간 미분, A3에 대한 시간 미분. 이런 게 만약에 추가된다고 하면은 그럼 0, 1 빼기 1, 0, 0, 2 빼기 2, 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대꾸가 딱딱 맞는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예쁘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이 실제로 그런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을 허락을 해줘야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이런 표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패러데이가 발견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란 것이 있죠. 전자기 유도 법칙이란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은 바로 이런 항들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만 모습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어요. 항상 시간에 대해서 고정적인 전하 분포 혹은 전류 분포만 염두에 두고 여태까지 식을 쭉 전개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들이 등장을 안 한 것 뿐이에요. 네, 차차 시간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우리의 그 관심 범위를 넓혀가면서 결국 이런 항들도 추가를 해서 다룰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당장은 자기장에 대한 표현과 전기장에 대한 표현이 그다지 대칭적이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간 의존 현상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만 언급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전하 밀도, 전기장에 대한 컬은 0, 왜냐하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정적인 현상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장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0, 자기장에 대한 컬은 전류 밀도,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식은 아직 증명을 안 했죠? 첫 번째 식도 아직 증명 안 했네요. 첫 번째 식은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장이 어떤 벡터 포텐셜의 컬이라는 성질 때문에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간단한 수학적인 증명이라서 이미 학생들이 다 뭐 수리물리 시간이라든지 학부 전자기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식은 증명하기가 조금 어렵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장에 대한 컬은 자기장이 벡터 포텐셜에 대한 컬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컬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상당히 복잡한 표현이 되죠. 근데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벡터 항등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앞에 있는 표현 계산하고 뒤에 있는 표현 계산해서 그냥 합치기만 하면 돼요. 뒤에 있는 표현을 계산하는 게 더 쉽습니다. 먼저 이걸 해보죠. 일단 벡터 포텐셜의 정의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라플라시안 연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라플라시안은 R이란 변수에 대한 라플라시안이기 때문에 결국 제일 뒤에 나오는 이 포텐셜 함수에다가 라플라시안을 가한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포텐셜 함수에 라플라시안을 가면 마이너스 4파이 디락 델타 함수가 나온다 하는 것이 유명한 벡터 항등식이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R이란 지점에서의 JR 값으로 그냥 딱 떨어져요. 그래서 우변이 이렇게 마이너스 뮤0 곱하기 JR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엔 다이버전스 A가 뭐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다이버전스 A는 일단 다이버전스 이 미분 연산이 요 포텐셜 함수에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미분을 하고자 하는 함수가 R 빼기 R 프라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R에 대한 미분과 R 프라임에 대한 미분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등장할 뿐이죠. 그래서 R 프라임에 대한 미분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이거를 부분적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부분적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어떤 표현이 등장하느냐, 전류 밀도 벡터에 대한 다이버전스라는 이런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정적인 상황에서는 전류 밀도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항상 0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연속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연속 방정식이고, 연속 방정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아요. 시간에 의존하는 현상이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현상이건 항상 옳은 방정식입니다. 왜냐면은 전하가 보존된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연속 방정식은 틀릴 수가 없거든요. 다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정적인 현상이다. 평형 상태라고 하죠. 평형 상태에 대해서는 요 전하 밀도의 시간 미분이 0이 되겠죠. 그럴 땐 연속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전류 밀도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 라는 말로 바뀝니다. 자, 그게 뭐예요? 이게 0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0이면은 벡터 포텐셜의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계산이 끝났어요. 자기장에 대한 컬은 0 더하기 뮤0j 해서 뮤0j 이렇게 나와요. 증명됐죠? 자, 이걸 보통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암페어가 이렇게 깔끔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자기가 발견한 법칙을 쓴 건 아닌데 좀 더 복잡한 적분 형태로 썼죠. 암페어가 쓴 식은 결국은 이거예요. 스칼라 포텐셜, 벡터 포텐셜 이런 게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암페어가 유도한 것은 결국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의 관계식인데 이거를 잘 조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그냥 이걸 암페어의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자기의 법칙들은 다 그렇죠. 이렇게 미분방정식 형태를 표현할 수 있고 아까 봤던 적분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네 가지 방정식을 유도한 셈이에요.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전기장에 대한 컬,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자기장에 대한 컬 이렇게 네 개를 유도를 했죠. 그 중에서 전기장의 다이버전스가 전하 밀도다.
자기장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 라는 요 두 사실은 설령 시간에 따라 의존하는 전자기장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맞아요. 첫 번째 식은 쿨럼 법칙이라고 했죠. 두 번째 식에는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전하 밀도 대신 여기 자하 밀도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하 밀도가 0이다.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요 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우주에 전하는 있는데 자하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는 이 식에는 따로 이름을 붙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 컬에 대한 두 개의 식, 즉 전기장에 대한 컬은 0이고 자기장에 대한 컬은 앞에 적당한 상수 붙인 다음에 결국은 전류 밀도에 해당이 된다 라는 요 두 식은 시간에 의존하는 현상이 들어오면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그 얘기를 차차 할 텐데, 일단 이 전기장에 대한 컬이 0이다라는 사실이 시간 의존성이 들어오면서 바뀐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게 결국은 파라데이의 법칙이고 파라데이의 유도 전류 원리입니다. 파라데이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는 그 실험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파라데이의 원리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어요. 파라데이의 원리는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힌 고리 모양의 전선이 있다고 합시다. 전선의 저항은 R이라고 하죠. 모든 전선에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니까. 하지만 전선에 어떤 건전지를 붙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있겠죠. 그런데 이 고리 모양의 전선 주변에 자석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자석을 흔들어줘요. 그럼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 방향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마구 바뀌겠죠. 바뀌면서 무엇이 바뀌느냐? 자속 값이 바뀝니다. 자속은 결국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총량쯤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기장 벡터 곱하기 이 빗금친 표면에 대한 그 면적 벡터라고 하죠. 면적 벡터의 내적을 이 표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한 양. 그것이 바로 자속입니다.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속의 양이 시간에 따라 만약에 변하면은 정확히 거기에 비례하는 전류가 유도된다. 자속의 변화율이 I 곱하기 이 금속 고리의 저항이다. 그게 바로 파라데이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때 유도되는 전류는 유도 전류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건전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유도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유도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파라데이의 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굳이 건전지가 없어도 전류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원리를 수백, 수천, 수백만 배 키운 것이 발전소예요. 발전소가 원자력이네, 수력이네, 화력이네, 풍력이네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이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이 거대한 자석을 돌리기 위한 힘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불과하고, 일단 자석이 뺑뺑 돌아가기만 하면은 자기장이 뺑뺑 돌아가고, 파라데이 원리에 따라서 자석 주변에 감아놨던 전선에 엄청난 양의 전류가 유도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전류를 각 가정이며 병원이며 학교며 사무실이며 등등에 다 공급해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전기 문명이죠. 그러니까 전기 문명 사회의 핵심은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라데이 원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거예요. 본래 전기장이 없던 자리에 자기장을 흔들어주면은 전기장이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즉,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바꿔주니까 원래 없던 전기장이 이 도선 주변에 형성이 됐고, 전기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전자에 힘을 주는 거죠. 전자에 힘을 줌으로써 전자를 도선을 따라 흘러가게끔 밀어줍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그게 단순한 해석일 뿐만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 해석을 엄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죠. 파라데이 원리가 뭐냐면은 자속의 시간 변화율이 전위차다. 그런데 전위차라는 건 결국 전기장을 그 도선을 따라서 적분한 값이거든요. 벡터 선적분이죠. C라는 거는 이 고리를 나타냅니다. 이 고리를 따라서 이런 선적분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선적분은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톡스 정리를 이용하면.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의 컬에 해당하는 양을 요 빗금친 표면을 따라서 적분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곧 유도된 전압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랑 같다고요? 자속의 변화율과 같죠. 자속의 변화율은 결국 자기장의 변화율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분을 하고자 하는 이 표면 자체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속이 변한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장 값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이 같다라는 게 되죠. 그게 바로 파라데이 원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 두 식은 우리가 어떤 표면을 잡아서 적분하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은 항상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 이 적분 안에 들어가는 표현 자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컬 2는 자기장에 대한 시간 미분과 같아야만 돼요. 앞에 마이너스 4 붙이고, 이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거동을 서로 연결짓는 일종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이것이 파라데이 원리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파라데이 원리를 적분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 이런 것들이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